사실 오늘 아침 들리는 속보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오늘 오전에 뉴스타파와 JTBC를 전격 압수수색했죠. 예. 뉴스타파가 1시간여 전까지는 집행 거부하면서 대치하다가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됐더라고요. 네. 예. 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전에 서울 중구 뉴스타파 그리고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 여기 MBC하고 매우 가깝죠. 네. 예.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 문제로 좀 검찰하고 대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실제 상황을 라이브로 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기자가 한 명 포함됐는데 이미 좀 실명이 많이 나와서 원래 이제 JTBC에 있다가 뉴스타파로 옮겼고 대장동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봉지욱 기자 네. 또 이제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시각은 뭐 이미 많이 나왔겠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에 녹취를 했고 그거를 뭐 인터뷰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 이것이 네. 이제 대가성이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허위 언론 보도를 해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제 고소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이 대신 고발해 줄 수 있는 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한 것인가 요거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이제 특별수사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인용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3명도 추가 고발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방위로 착 좁혀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뭐 이미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 주진우, KBS의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 그리고 KBS의 최경영 그 최강 시사 그리고 신장식 그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MBC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TBS의 신장식의 신장개혁 그때 고발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신장식 변호사는 아니고요. 헷갈렸습니다. 김어준이네. 김어준이고 신장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를 한다. 뭐 네, 이렇게 이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있고요. 지금 김어준 씨까지 이제 고발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자들이 독립언론 사수, 언론 자유 수호 등의 팻말을 들고 검찰 관계자들을 막아섰고 그리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부당한 언론 탄압이다라고 항의하는 입장문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온 다음에는 취재 기자 등이 이제 자리 등등을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유튜브 긴급 라이브 통해서도 이제 뭐 압수수색 현장 계속 보고하기도 했고 언론 노조가 이제 오후 3시에 기자회견 예고한 상황이어서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 또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외교적인 상황도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은데 북러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죠. 전 좀 눈에 띄는 게 푸틴 대통령이 사실 지각대장이라고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번 정상회담마다 뭐 1시간, 뭐 2시간 늦게 오는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인가는 더 늦게 오고 해가지고 약간 기싸움도 벌이고 좀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30여 분 앞서 회담장에 와 직접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북러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소유즈2 로켓 발사 시설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낮 2시 반쯤 우주기지 안에 있는 발사체 설치 시험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기 앞에 앉은 두 정상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주와 군사 분야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맞서 성스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 자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게 좀 묘했던 게 공식 기자회견은 따로 없었잖아요. 예. 뭐 발표문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도 중간중간에 이제 모두 발언이라든지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 발언들이 흘러나와서 어떤 얘기가 주고받았을까가 좀 가늠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보면은 뭐 잘해보자, 서로 돕자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좀 오갔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 장소가 뭐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왜냐면 동방경제포럼이 그쪽에서 열리니까. 그런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네. 여기거든요. 여기가 보통 러시아가 보통 이제 미사일 위성을 발사할 때 카자흐스탄에 있는 발사기지를 많이 과거에 이용을 했는데 계속 이제 다른 나라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거 이용하자 해가지고 2012년에 만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서 했다라는 거는 뭐 미사일 발사 아니면은 위성 발사 기술 관심 많지? 우리도 여기 북한한테 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시그널을 줬다. 뭐 이렇게 좀 장소 자체가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소개도 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 자주 전선에서 내가 러시아와 함께 있겠다. 이제 반제는 반제국주의죠. 네. 언제적 제국주의가 지금 다시 소환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냉전의 상징이죠. 사실 그렇죠. 제국주의라는 네.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요거는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인 권리와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펼치고 있다. 뭐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지지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그 유엔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또 그러니까 될까요? 자꾸 이제 타스 통신이 이제 러시아 통신이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한 뒤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자국의 TV 채널 러시아원이죠. 네. 그래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냐 질문을 받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거나 기술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거를 본인이 깬다라는 이제 비판을 지금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회하는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전망이 있다. 이렇게 아주 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회를 할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기술을 이전을 할지 여부도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원할 텐데 그거를 정말 러시아가 흔쾌히 내줄지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16일인데 내일 모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이 있거든요. 네. 이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루한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그날 우리 이거 지원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금 국제 정세와 상황들을 보면서 러시아도 판단을 하고 북한이 내놓는 선물 보따리 소위 말해서 무기가 어떤 건지 보면서 할 가능성 그러면서 좀 운을 띄우는 이런 방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관한 배경은 이따가 이제 키워드 바사삭에서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푸틴 대통령 북한에 초청했고 푸틴도 흔쾌히 수락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긴급 속보로 나왔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만찬이 이제 끝이 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북한이죠. 북한에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라고 북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표현으로는 로조입니다. 로조네요. 예, 로조. 로조. 예. 예. 그래서 러시아를 로라고 하고 조선은 이제 조선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조만간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달 초 북한에서 회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상회담이 지금 2019년 3월이었나요? 그러니까 4년 5개월 만에 지금 열린 건데 사실 러시아가 그 동안은 이 동아시아 쪽에는 조금 동북아시아에는 많이 조금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유럽 쪽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쪽에 좀 뭐 힘의 균형이 조금 깨지고 있다. 특히 이제 한미일이 뭉치면서 이쪽에서의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압박이 강해지니까 여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북러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북중러 지금 합동훈련까지 지금 얘기를 제안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앞으로도 많이 쓸 것이고 한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을 여러모로 이제 군사적으로나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우호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방문함으로써 이제 푸틴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표 단식 15일째가 됐어요. 벌써 예. 이제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단식 만료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은 그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오가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나 뭐 여러 가지 그쵸. 좀 뭐 온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을 만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표 단식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영민 의원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과거에 지냈죠. 그래서 단식이 길어지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정말 아주 깊게 걱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전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은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국민 통합보다 국민 분열이 횡행하고 국익이나 민생보다 이념이 우선시된 상황에서 당 대표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회복하셔라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에 단식 11일 차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단식 좀 중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출구가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구 조건이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의료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중단되는 뭐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서는 이제 뭐 언급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단식을 중단해 달라 정중히 요청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건강이 악화한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요청한다. 단식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뼈 섞인 얘기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부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약간의 비판의 온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상대당에서 단식을 하는 상대당에서 예방을 해서 좀 찾아가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을 때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찾아갔다라든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는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다든지 이런 식의 좀 위로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좀 그런 그러니까 비판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자체는 최고회의에서 한 거죠? 예, 발언 자체는 찾아간 건 아니고요. 근데 아예 비판만 했거든요. 그동안은 뭐 이제 뭐 관종의 DNA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극단적인 언어까지 썼는데 조금 처음으로 그나마 정중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정치권에서 북러 회담 원인 놓고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좀 오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뭐 익숙한 장면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밀착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온화할 여력을 만들어준 건 문재인 정부의 지원 때문이다. 뭐 대북 퍼주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전 눈에 띄었는데 이게 대응책을 두고도 이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MBC 그 시선 집중에 성일종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논의를 했는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약간 비속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 전달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쟁 참전 선언이나 같은 것이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남의 나라 전장에서 지금 양국가가 지금 다 무기 주는 꼴 아니냐. 이제 이게 뭐 대리전이나 마찬가지다. 뭐 참전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이게 앞으로도 뜨거워질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실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강경 보수파에서는 우리도 무기 줘야 된다. 3조 원 뭐 재건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것 같아서 좀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구단체 집회에 참석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거친 발언을 했더라고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신사인데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리 악랄해도 문재인한테 말미를 줘야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하면 여러분 내려와 하시면 됩니다. 안 내려오면 어쩝니까? 안 내려오면 우짤 끼고 그렇죠. 쳐들어가서 끌어내리고 목을 날려야 되겠죠. 참 대단한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원식 이제 의원이자 국방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간첩이라고 또 지칭을 했어요. 네. 이게 그래서 누구 집회냐? 정광훈 집회입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 이게 기억하시겠지만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였고 그때 광장에 정치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집회 나가가지고 연예인 태극기를 이제 결집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흑역사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정광훈을 추켜 세운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집회에 가면은 말이 이제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있으니까 더 센 얘기 막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굉장히 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누구를 뭐 모가지를 따내 뭐 간첩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신원식 내정자는 2019년 9월 20일에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오늘은 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태극기 집회, 촛불은 거짓이고 태극기는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하는 반기다. 2019년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정의요 헌법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 이게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 이 자가 전시작 정권을 전환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금 청문회에서 좀 많이 논란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발언이 상당히 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여성가족부 김행 장관 후보자도 오늘 출근길에서 한 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여가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김현숙 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무장관으로서. 근데 조금 영어를 쓰니까 더 좀 드라마틱하네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예, 네. 그래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가부 주무장관으로서 찬성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 시책에 맞추겠다. 뭐 이런 건데
기자들이 그래서 빠르게 폐지하는 걸 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건 정치 일정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라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하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드라마틱인지 좀 궁금하기도 그래서 어쨌든 하고, 이거는 네.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지금 현재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총선 이후에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여당이 주도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각에서는 총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수당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 김행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졌는데 여기서도 입장을 밝혔죠. 이게 이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저기 CBS 라디오에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와 김행 두 사람이 20년의 친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제가 들리는 바로는 처음에는 장성철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 생인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사진들이 돌고 있는데 10년 전에 김행 지금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가 전시 개최한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게 사진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10년 전에는 알고 지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돼서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더라고요. 예. 오늘 한 20km를 타고 왔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아침 운동은 딱 좋은 거리다. 요거는 아무래도 올드보이의 귀환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팔팔하고 만 72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을 그러니까 야인으로 지낼 때 유럽으로 북유럽을 자전거 여행을 갔었어요. 그게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건강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과시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과시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나이는 아니다.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문화예술인을 위해 현장을 좋게 잘 만들어 보라는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분이 많이 내정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블랙리스트 관련 그 의혹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죠. 예. 임명 시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약간의 대립관계는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이걸 지시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실제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거는 국정원이 만들었고 당시에 장관이 유인촌 장관이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만들게 지시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한지우 문예청 총장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산하기관에 소위 말해서 좌파 낙인을 찍어서 쫓아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유인촌 장관이 직접 주도를 한 거니까 그런 연관성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봉준호 뭐 박찬욱 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좌파 감독으로 찍혀가지고 뭐 이런 고생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정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